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중동 상황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180여 발을 쏟아붓는 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 지도부를 잇따라 사살한 데 대해서 보복을 한 건데 이란의 공습에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천명해서 중동 전쟁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입니다. 도심 상공에 미사일이 내뿜는 화염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일부는 공중에서 요격되고 일부는 땅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이스라엘에 미사일 약 180발을 퍼부었습니다.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사살과 레바논 지상전 등 친이란 저항의 축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전방위로 강화하자 이란이 군사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란은 지난 7월 하마스 수장 하니에가 자국에서 암살되자 보복을 예고해왔습니다.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인나 미날 무즈리미나 문타기문.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을 대부분 막아냈다며 이란은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אנחנו נמצאים במוכנות גבוהה בהגנה ובהתקפה. אנחנו נגן על אזרחי מדינת ישראל.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인 2명이 경상을 입었고 대피령은 1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란 측은 미사일 80%가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남부 공군기지에 있는 전투기 20대가 파괴됐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대응이 없다면 이란은 공격을 끝낼 거라며 이스라엘에 공을 넘겼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미군에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유엔은 절대적으로 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규탄한다며 공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2일 오전에 긴급회의를 열고 중동 갈등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180여 발을 발사한 것, 아무래도 이제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 수장이 암살 제거된 것 여기에 대한 보복 공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껏 이제 중동에서 있어왔던 무력 충돌이 이스라엘 대 이란의 이 대리 조직 프록시 간의 충돌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란 프록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예.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제 폭사를 했고요. 네. 그와 함께 그 옆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레바논 지부 사령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인도 같이 죽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7월 31일에는 이란의 또 다른 이 프록시 조직인 하마스의 정치국 국장,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에도 이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복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이란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 안보 시설만 겨냥했다.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쏜다라고 자신들의 공격이 그러니까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음을 또 명확히 밝히고는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보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민간이 있는 곳에 발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미사일 상당수를 요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군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 있는 이 주로 군사시설을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일부의 타격이 있기는 했지만 네. 지금 정확히는 알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명 피해는 거의 없고 가벼운 부상이 몇 명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란의 공격에 이제 이스라엘 재보복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어떤 식의 공격 이뤄지게 될까요?
사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게 주고받는 공격이라는 것이 이 평판에 관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큰 타격을 주고는 싶지만 둘 다 확전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둘의 공격을 보면 이게 평판 쌓기 게임인가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예. 이 이스라엘도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방법, 시간, 장소는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예.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란 핵시설 부근, 뭐 아니면 유전시설 부근을 타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는 분명히 이전에 미국과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예. 사실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5시 제가 이제 어젯밤에 잠자리들 한 11시 전후로 해서 외신에서 예.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막 계속 뜨더라고요. 즉 네. 이란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예. 공격하기 전에 예. 정보를 미리 흘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이라든가 이 핵시설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치명적인 공격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란은요, 이스라엘의 추가 보복 도발이 없다면 행동을 끝내겠다 이런 입장도 좀 밝힌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렇다면 글쎄요,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예고했는데 사실상 확산되는 건지 이렇게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판만 주고받는 변죽에 대한 공격만 이어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지난 4월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역사상 최초로 양측이 정면 충돌을 했었거든요. 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도 이란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라운드에 온 건데 지금으로서는 뭐 전면전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는 하고요. 저는 뭐 50% 이상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의 패턴을 보면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이 출구 전략을 짜는 듯 하면서 굉장히 먼저 정보를 많이 흘렸고요.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 우리는 공격받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서로 이 확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 이렇게 서로 티포텟을 주고받는 것이 상대 공격의 패턴을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어쩌면 전쟁에서 즉 둘 다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쟁에서 멀어지는 탐색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전은 두 나라 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미국의 대응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군에 이스라엘을 방어를 지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예. 다음 달 초면은 이제 미 대선이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개인 간의 케미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둘 간에 정말 티격태격 다툼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켜주고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 영내 질서의 안정을 찾는 것이 이게 초당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예.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예. 그리고 최대한 이 확전이 안 되는 방향으로 향후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뭐 미국의 민주당 정부로서는 한 달 이후 있을 이 대선 전에는 예. 정말 기필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당의 최고 목표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분은 찾아야겠지만 이스라엘, 미국, 이란 모두 확전은 좀 자제해야 된다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서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우리 군의 첨단 주력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는 시가 행전이 2년 연속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공격 헬기 아파치와 F-16과 F-35 등 전투기들이 위용을 드러내며 도심 에어쇼를 선보였고 대형 태극기와 함께 74년 전 9.28 서울 수복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키는 광화문 광장 위로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V자 모양으로 솟구쳐 날아오릅니다. KF-16과 F-35A 등 전투기 20대가 형형색색의 연막을 내뿜으며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광화문 빌딩 숲 사이에선 현존 최고 공격 헬기인 아파치 편대가 제자리에서 비행하는 일명 호버링을 선보입니다. 지상에선 전차와 장갑차들이 잇따라 위용을 드러냈는데 특히 올해는 이를 운용하는 장병 가족들이 함께 탑승해 시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어 행복해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북한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호국 영웅과 유족 8명은 처음으로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각 군을 대표하는 장병들에 이어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 2사단 스트라이크 여단도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16명이 나눠들은 대형 태극기는 광화문에 도착한 뒤 풍선에 매달려 하늘로 떠올랐는데 1950년 9월 해병대가 북한에 빼앗긴 서울을 수복하고 중앙청에 걸려있던 인공기를 내린 뒤 태극기를 건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며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2년 연속 열린 건 1984년 이후 40년 만입니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 주기로 실시됐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대남 오물풍선 추정 물체를 날려보내고 있다고 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에 열흘 만이자 5월부터 23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 만찬을 갖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특검법 재표결을 대비해 의원들 결속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은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 만찬 이후 8일 만입니다. 오늘 회동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참석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을 격려하는 통상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원장님들을 만나는 것은 원래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 야권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사전에 이탈표 단속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소속 의원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지만 당내에선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을 검사법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거나 이런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음 주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돼 해법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한 대표가 논평을 내고 부끄럽고 한심한 공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에 요청한 건 당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 보도.
김 전 행정관은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녹취가 공개된 뒤 한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을 겨냥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며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며 국민과 당원이 어떻게 보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친한계는 김 전 행정관이 8월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임명된 것을 거론하며 공작정치 당사자에게 보상이 주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라고 좌파 유튜버에게 사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간 파열음이 잇따르며 양측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 만찬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 대표는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원외 당대표로서 당내 지도력 강화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만찬 명단에 한동훈 대표는 빠진 것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지금부터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요, 한 대표가 빠진 이 오늘 만찬을 놓고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라, 이렇게 원색적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손 고기 만찬을 한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런 만찬을 갖는지 그 속내를 물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진행하는 것도 속보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자, 일단 야당의 주장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좀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독대를 요청해온 한동훈 대표는 빠졌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우선 이제 민주당이 공식 논평까지 낼 상황인가는 좀 의아하게 보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를 빼고 뭐 여당 지도부만 불러서 만찬을 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논점은 괜찮은데, 그렇죠. 여당 내에서 만찬의 범위나 참석 대상자 갖고 민주당이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 측에게 곤혹함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만찬 여부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어떤 회함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자꾸 쟁점이 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수시로 만나왔거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조금 부족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조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다양하게 만나왔고 많이 만나라고 또 국민들도 주문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남의 범위 갖고 이렇게 쟁점화한다는 것은 당내 분란을 야기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남 대상들을 보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사실 낙선자를 포함해서 한번 전부 다 모였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는 독대가 뭐 성과 없는 독대지만 어쨌든 8월 초에 한번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리고 이제 지도부 만찬 때 대화가 실질적이지 못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께 독대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이번 만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히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 논할 자리가 따로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와 독대 여부도 곧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판적 시각을 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정략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 표명이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인들 간의 만남이 수시로 있으면 좋은 것인데 이것이 매번 뉴스화돼 가지고 당내 분란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 이제 계속 계셔 보셨으니까 국감을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지도부와 만난 이런 게 흔한 일입니까?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뉴스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있었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에 따라서는 조찬 때 미팅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나 대표가 수시로 만나 왔거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독대 요청을 아직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대도 이슈가 정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주당이 저렇게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마당에 당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저는 글쎄 이슈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이슈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리포터에도 전화드렸습니다만 이제 제2요결에서 재표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지금 뭐 생각하고는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당대표만 제외하고 원내 지도부만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자체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기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당정 간의 갈등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 대변인이 여기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해서 정쟁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모든 대변인들의 이야기들은 다 정쟁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만나주지도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또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한동훈 당대표의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럼 생각이 다르면 안 만나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원내 지도부들을 만나서 소위 이 국감 전략이라기보다는 나와 관련된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자신의 부인의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좀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의미 아닌가라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여지를 남기냐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당정 간의 갈등이 계속되게 되면 국민들의 불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흐름도 많은 상황에서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 당정 간에 좀 협력을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내 지도부와 이제 국감에 대해서 이제 만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했으니까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친한계에서는 김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어떤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기는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뭐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 당사자만 남은 거고 그러니까 좀 진솔한 사과를 한 것이. 뭐 시기가 늦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와 이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친한계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 여사가 직접 사과에 나설지 사과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약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으로 사과를 하는 건 아니고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대통령 탄핵과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백 관련 사건은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 대상인 것이고 다만 이제 사과 시점이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차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예를 들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그 뒤에 사과할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제 친한계라고 평가받는 분들의 의견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공격에 나선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뭐 일관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최혜병 특검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적어도 소위 이 군에서 군에 들어갔는데 거기 사고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라는 과정에서 올바른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들이 개입해서 그런 사건들을 어떤 왜곡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대통령 부인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명품백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검찰 진술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의 실체적인 내용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본인과 본인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계속 막아 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진실들을 밝히지 않는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특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민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것이 이번 민주당의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에 다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여병 특검 원인 규명과 관련돼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에서 일단 수사기관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나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도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특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저희 그렇게 보는 저도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가 지금 진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검찰이 뭐 했습니까? 황제 수사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적 여론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그냥 뭐 귓등으로 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국회를 이번에 그냥 아예 저 수사기관으로 만들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떤 건지 이제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요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당정 간에 또 다른 그 갈등의 뇌관이 떠오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 이렇게 했던 이 녹취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김 여사가 한 대표 때문에 힘들어하니 좀 잘 기획해서 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녹취 내용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그 진위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근거하면 기획을 해서 한동훈을 철하라고 하는 얘기가 대통령실에 있었던 어떤 근무했던 사람의 입으로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중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또 하나는 이 말에 의하면 예를 들면 배은망덕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나름대로 많은 어떤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실 일부의 진짜 실체적인 흐름인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김대남 전 비서관 배우가 행정관. 누구인가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이 뭐 김정은 최고위원에 대해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근거 없는 발언을 하는 건 해당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좀 윤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정 관계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좀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진상을 생각을 합니다. 더 깊게 파악해봐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파장이 커지면서 김대남 전 행정관 측에서는 입장을 냈어요.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일어난 일이고 자신이 사주를 받아서 타격을 줄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떤 문제로 봐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은 김대남 씨의 전 그 직책이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선임행정관 입장에서 뭐 대통령이나 여사와 직접적인 소통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이 저 말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이제 선임행정관도 다 그만두고 공천에서 떨어진 이후에 전당대회 시절이거든요.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이 지원한다고 일각에서 판단했던 평가했던 그런 캠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약간 대립적인 위치의 캠프에 가서 활동하다 저런 녹취가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녹취 내용을 직접 들어보면 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파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농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명수 기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명수 기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매체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파보면 누가 좋아할 것이다. 이 정도의 농을 그러니까 이걸 기획했다라고 그건 보기 어렵고 다만 이제
기사화됐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70억 여론조사설 이 부분은 명확히 잘못한 거죠. 그 부분을 분명히 거기다 얘기하게 되면 근거 없이도 기사화될 수 있었다는 걸 예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부분은 본인도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닌 듯이 보이는데 예. 이 부분은 명확히 한동훈 대표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네네. 대리인 통해서 아마 사과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우설이 자꾸 나오는데 맞아요. 배우설 부분은 이 부분을 이제 크게 하려는 민주당의 일각의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예. 배우는 없는 것이 전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담았던 캠프 자체가 대통령실이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캠프가 아닌 대척점에 예. 있는 캠프였거든요. 그리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고 본인도 예.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그 배우설이 제기될 만한 정황적 증거가 있었다면 이명수 기자가 이렇게 근 한 6, 7개월을 기다렸겠어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배우설을 제기하는 것은 이건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혹시나 유난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여당 내 의견도 있다는 말씀 제가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좀 잡아주실까요? 자, 다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취 파일 전체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직접 듣고 위중교사인지 판단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교수님 지금 볼 때 그 재판장에 다 틀었잖아요. 내용을 전체를 풀로 다 틀었어요. 그런데도 나와서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판 과정에선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직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사진을 잘라서 검찰이요 일부만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예. 전체 사진이 아닌 왜 일부만 잘라서 제출을 했는가? 그 자체가 증거를 갖다가 왜곡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백현동 사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른 사건입니다만 국토부 문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만 법원에 제출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방북 대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최근 이화영 씨와 변호인 간의 어떤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들의 녹취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이재명 당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진술을 맞추거나 예. 아니면 이화영 주변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일관되게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수사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흐름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하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수님 제가 지금 질문의 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위중교사 부분에 대한 녹취록이 이미 재판장에서 다 공개가 됐는데 풀리 공개가 됐는데 왜 이거를 또 나와서 이게 짜집기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제가 여쭤봤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들으라고 한 건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올린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녹취록 30분 다 들으면 그렇지 않은데 네네. 검찰이 녹음 파일을 들으면 그렇지 않은데 녹취록에서는 일부 녹음 파일 선별해가지고 마치 조작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녹음 파일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검찰이 녹음 파일 전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예.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중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뽑아내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추가로 제출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조작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잘 아십니다. 예. 근데 본인이 올린 거 보면 검찰이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도 모두에 한 페이지가량을 또 적어요. 적는데 그 내용도 본인한테 유리한 말만 적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본 지지자분들은 녹음 파일 30분 분량 다 들을까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이 녹음 파일의 내용이라고 오해하기 쉽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판부한테 변론 요소에 넣어서 주장하면 될 것을 지지자나 국민들을 약간의 호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런 행위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 대표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3년 구형을 한 것에 두고도 당내 반발은 이어지고 있죠. 전현희, 윤건영 의원 발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변호인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유죄의 가능성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 거다. 저는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죄고 야당 대표만 유죄라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지지자들 선거법 사건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도 아닌 이 무죄 탄원서를 보내기 운동 이걸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재판부 압박용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입문과 관련해서 예. 뭐 재판부의 압박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국민들은 자기의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고요. 네네. 그 의견들 앞에서 좀 법원도 예외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뭐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행사한 것이 아니고 일부 국민들의 의견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지 말아라라고 예. 얘기하는 건 저는 여러분들 법원을 갖다 오히려 상당히 성역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최근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고 검찰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에 증거 조작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법원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제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이 박상영 검사 탄핵 청문회도 열립니다. 박상영 검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안 나오면 국감 때는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청문회에 이어서 국감 때도 불러내겠다는 것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이제 탄핵 발의했는데 탄핵 사유가 이화영 지사에 대한 효 압박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물산 지검에서 근무할 때 뭐 용변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 탄핵 사유에 국한해가지고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대질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판을 미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글쎄요, 뭐 도를 넘어도 넘었다. 그리고 공권력을 저는 남용해가지고 개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불러서 안 나오면 이걸 종결해야지 또 다시 또 국감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고발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복 내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네. 검사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축구협회는 감사 발표를 앞두고 감독 선임 회의록을 공개를 하면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홍 감독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7월 아시안컵 졸전 논란 등으로 사임한 클린스만 감독 후임으로 축구대표팀을 맡은 홍명보 당시 울산현대 감독. 문체부는 오늘 오전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가 감독 선임 과정이 위법했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절차상에 또 시행되는 이제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홍 감독에 대한 교체나 사퇴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협회는 홍 감독 최종 선임 과정이 담긴 회의록을 공개하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대표팀에 이제 수락을 하게 됐는데 이번 협회에 대해서도 또 공개를 해줬으면 전 좋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감독 선임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국군의 날이었던 어제 새벽 마을버스를 훔쳐 파주 통일대교를 넘으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10여 년 전 탈북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최근 생활고를 겪으면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심한 새벽 통일대교 인근의 한 주유소. 주차된 마을버스들 사이로 한 남성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버스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잠시 후 뒤편에 있는 버스 한 대가 시동이 걸리더니 주유소를 떠납니다. 한 30대 남성이 마을버스를 훔쳐 달아나 파주 통일대교로 향했습니다. 남성은 버스를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를 무시한 채 바리게이트를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에 인교됐고 10여 년 전 탈북해 서울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당시 마을버스 한 대가 문이 열려 있고 안에 차량 열쇠도 꽂혀 있길래 우발적으로 몰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했는데 실제 형편이 좋지 않아 미납한 벌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밤사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시 소거문도 북동쪽 해상에서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승선원 4명이 탑승한 4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5척을 급파해 선체 위에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을 구조했지만 선장은 아직 실종 상태로 해경은 해군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합동 수색 중입니다. 해당 어선은 기상 악화로 선체 내부에 물이 차면서 뒤집힌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이 박대성 운영했던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 본사가 사건 관련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원영섭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피의자 박대성이 운영했던 이 음식점 이름이 지금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선 이 해당 프랜차이즈를 향한 비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본사 대표가 사과까지 했는데 글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 박대성의 프랜차이즈를 그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제 재벌 총수가 잘못하면 그 재벌 회사를 비판하는 건 항상 있었습니다. 예, 그런 유사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뭐 그 재벌 총수의 뭐 비자금이라든지 업무상 배임 횡령이라든지 뭐 이거는 프랜차이즈 회사니까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서비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살인 행위는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질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과도한 이제 비판이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뭐 유감도 표시하고 유족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아주 그 원만하게 대처는 하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사의 대응은 적절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반증이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박대성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박대성의 평소 성향이 좀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 지인의 어떤 전언을 보면 술 먹으면 눈빛이나 이런 게 다 변한다. 그러기도 하고 뭐 약간 공격적으로 간다. 뭐 그리고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항상 사람들과 시비 휘말렸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 박대성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이 도대체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비, 예를 들어 피해자와 어떤 시비가 있었다거나 어떤 뭐 원한 관계가 있다거나 과거에 어떤 엮였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곳에서 범행의 동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겠지만은 이건 그냥 길을 가고 있는 여성에게 그냥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이상 징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변 지인들의 이러한 얘기를 전원들을 통해서 이 박대성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향, 범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대성이 구속이 되고 지금 신상까지 다 공개된 상황인지 아나요?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떤 수사 절차가 지금 이 박대성한테 남아 있는 겁니까? 그 박대성이 주장하는 게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따져보면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뭐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주장은 이제는 가중 사유로 이렇게 법원에서도 보고요. 아, 그래요? 예, 음주를 했다 그래가지고 기억 안 난다 그래서 그거를 봐주거나 그런 분위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했던 범행 행위를 보면 뭐 불특정 다수를 찾아서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을 그런 살인을 한 건데 제정신은 아니죠. 근데 그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그런 뭐 제정신이 아니다, 뭐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결심해서 살인의 행위를 했으면 거기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본인은 살인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뭐 닭을 잡는다든지 그런 정도로 사실의 인식과 그리고 자기의 행동과 완전히 이게 다른 거다. 그러면 그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볼 수 있는 거지.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행동에 옮겼으면 그 부분이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거기에 네. 대한 반론도 그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매크로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 티켓을 구매한 뒤 몇십 배 비싼 값에 판 안표상들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수의 공연 얼마에 팔았나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예. 계실 텐데요. 매크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컴퓨터에 한 번에 입력을 해놓으면 네. 어떤 이 특정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제작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 그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뭐 임영웅 가수 그렇죠. 임영웅 씨라든지 어떤 뭐 이런 뭐 트로트 나훈아, 네. 이런 가수들. 예. 그럼요 가수들 어떤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가서 PC방 가서 한다든지. 예, 예. 네. 근데 좀 어른들께서는 이거 하는데 항상 매진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 취소 뭐 어디 따로 어디 표가 나오면 그걸 좀 웃돈을 주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얼마 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뭐 임영웅 콘서트 방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18만 원짜리 표를 SNS에 80만 원에 아이고. 예.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좀 예. 놀라웠던 것은 배우 변용석 씨 팬미팅 예. 팬미팅 입장권인데 아이고. 이게 7만 7천 원 상당인데 이게 235만 원에 야. 거래가 됐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로 관련해 가지고 20대 무직 여성 이 피혐의자 중에 한 명은 예. 1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뭐 다른 분은 임영웅 콘서트 티켓 15장을 판매를 해서 1,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라는 예.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 변호사께서 매크로로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 좀 쑥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공연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 이 안표상들 처음으로 검거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공연법과 관련해서 매크로로 이제 부정 명령어를 입력해서 예. 매표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이 선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이게 공연법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게 전형적인 컴퓨터 업무 방해죄입니다. 과거 드루킹이 퀸크랩을 통해 가지고 매크로 작업을 했던 그 컴퓨터 업무 방해죄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가 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매크로라는 게 워낙 이제 간단하게 네. 만들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예. 일반화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고 빈도를 높여 나가야만 공연 예매 쪽에 이런 업무들이 정상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근데 안표상들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한 사람들도 처벌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현재까지는 우리가 보통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 그 프로야구도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입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야구, 특히나 한국 시리즈에 대한 뭐 안표값도 상당히 뛸 텐데 예. 이 과거에는 이러한 표를 단속하는 데 상당히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안표라는 것을 이렇게 매크로를 동원해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입법적으로 좀 보완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빨리 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한 대로 이 한 탈북민이 버스를 훔쳐서 통일대교로 돌진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벌인 일인데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0대 탈북 남성이 10월 1일 오전 1시에 이제 버스를 탈취해 가지고 예. 통일대교를 건너다가 제지를 당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 이분이 자기가 생활고가 힘들어 가지고 이런 네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탈북자들이 북한을 갈 때 중국에 나가서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대교를 바로 넘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이 탈북민조차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남한에서 네.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생활고도 있으니까 예. 그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고 근데 북한을 다시 중국을 통해서 우회하고자 하는 그런 진짜 돌아가고 싶은 탈북민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대처 방안은 마련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죠. 육군 기갑부대가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세종대로와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이 환호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병력 3천여 명과 83종 340여 대의 장비가 참여했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은 지난해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계기로 10년 만에 열렸는데요. 대체로 정권별로 5년마다 한 번씩 취임 첫 해에만 열리던 행진이 2년 연속으로 열린 건 40년 만입니다. 네, 의장대와 기갑부대 외에도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총 출동했죠. 네. 아파치 헬기가 기갑부대를 호위했고 광화문 위로 블랙 이글스의 고난이도 기동도 펼쳐졌습니다. 소형 스텔스 드론과 지대지 미사일 현무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국형 삼축 체계 장비 등 최첨단 전력도 이번 행렬에 포함됐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대가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이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행사입니다. 네, 강력한 우리 군의 위용이 느껴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들인데요. 오늘 아침 양양이 0.2도, 파주 4.7도, 충주는 6.5도로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중부지방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8도 정도 떨어지겠는데요. 광주 20도, 대구는 22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태풍 끄라토는 타이완 남서쪽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태풍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며 주 후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내일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부산 등 남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10월 4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